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경지에 다가서고 있는 이 시대의 진짜 리더들, 그들의 인생 키워드를 묻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경호입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이분입니다. 언제나 경제적 약자 편에 서서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곳이 저축은행인데요. 79개 저축은행들의 중심 네트워크인 저축은행 중앙회 오하경 회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저축은행 굉장히 친숙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그런 금융기관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저축은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저축은행이 하는 역할, 왜 중요한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축은행은 은행을 이용을 못 하시거나 네. 아니면 은행에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대출을 못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히 이제 우리 중소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약자인 서민들을 위한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축은행은 서민금융을 대표하는 그런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서민들이 그래서 상당히 좋아하고 서민들의 어떻게 보면 디딤돌이 되고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금리나 또 예금을 수신하는 형태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네. 수신 쪽으로 보면 아무래도 시중은행보다는 저축은행을 이용하시는 게 더 금리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재테크나 아니면 어떤 그런 경제적인 이익을 더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대출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은행을 이용하시길 원하지만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거나 은행에서 원하는 금액을 충분히 받지 못하시는 고객을 위해서 저희가 그런 금융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신 그러니까 예금을 맡길 때에도 예금자 보호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또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죠. 네. 네. 지금 이제 뭐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 한도에 원리금 합계 5천만 원은 다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을 가시든 저축은행을 오시든 전혀 본인의 예금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제 자세하게 우리 서민금융을 어떻게 대표하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우리 오하경 회장님 그리고 네. 저축은행 중앙회를 네. 이 대표하는 그런 키워드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대표적인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 대표적으로 이게 하시고 싶은 그런 키워드가 어떤 것인가요? 가장 첫 번째 눈에 띄는 것은 서민금융이고요. 네. 아무래도 저축은행의 설립 목적 자체가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금융 편의 제공이기 때문에 서민금융이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실제 대출을 할 때 그러면 금리 차이가 제1금융권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그리고 또 실제 이렇게 대출을 못 받는 분들도 받는 경우가 뭐 어떤 식으로 좀 수치화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나요? 네,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수신의 경우는 보통 저희가 시중은행과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최소 0.5에서 한 1% 정도의 1% 포인트, 정기예금 포인트죠. 기준으로는 더 드리고 있고요. 네. 또 저축은행은 파킹 통장이라 그래서 네. 보통 예금에 같은 경우에 시중은행은 0.1% 정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비하여 저희는 한 2%에서 4% 정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유 있는 자금이 있으면 파킹 통장을 통해서 좀 거래를 요새는 모바일로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자금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이자 소득을
오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고요. 이제 대출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금리도 중요하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우리가 보도에서 봤듯이 50만 원짜리 긴급자금 대출의 경우도 줄을 서서 받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경제적인 약자는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고금리 시대에는 더더욱 그런 부분에서 서민들의 의지할 수 있는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저축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도 여유자금이 있으면 말이죠. 저축은행에서 당장 그 한번 그 예금을 가입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네. 네. 그렇다면 그 전체적인 대출 규모도 서민들을 위한 금융인데 네. 어느 정도 아까 79개 네. 전체적인 저축은행들에서 연간 어느 정도 그 대출이 이루어지나요? 저희가 지금 이제 전체 대출 여신 규모로 보면 저희가 지금 한 110조 정도가 110조. 네. 어마어마한 규모군요. 네, 그 110조 중에서 기업이 대출하고 있는 것이 한 절반, 네. 또 개인과 개인 사업자가 대출하고 있는 것이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저축은행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정책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정책 상품은 한도는 뭐 많지 않지만 금리가 낮게 제공되는 상품들입니다. 그때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품들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햇살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햇살론 상품은 거의 저신용자라 하더라도 한 10% 안팎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이 상품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저축은행에서 대대적으로 많이 팔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이 이 상품의 전체 80% 이상을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한 3.5조 정도를 팔았고 금년에는 한 4조 이상을 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90% 정도가 지급 보증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서민들도 자격 요건이 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79개 저축은행들이 각자 이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전체 저축은행들이 합쳐진 그 네트워크가 이제 저축은행 중앙회인데 네. 그럼 저축은행 중앙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예, 저축은행 중앙회는 저축은행법 25조에 의해서 1973년에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럼 벌써 50년이 네, 된 거고요. 한 50년도 됐고요. 네. 저축은행 중앙회 하는 역할은 저축은행들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소비자를 보호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저축은행 중앙회가 현재 저축은행들의 중앙은행의 역할을 좀 중앙은행의 하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준 자금을 관리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축은행들은 이제 규모에 따라서 편차가 좀 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전산망에 대해서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올 한 해 네. 어떤 또 역점 사업이 있었던 건가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지금 이제 고금리 시대에서 저축은행의 역할 중에 지금 이제 고금리로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 금융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이제 신용 리스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분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높아질수록 사업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책 자금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정부와 같이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관련돼서는 그런 서민들한테 금융 편의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중요하고요. 네. 특히 햇살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한 3.5조 정도를 했는데 저희가 상반기 중에 금년 상반기는 한 2조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까지 이루어지면 작년 규모를 넘어서는 정책 금융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중금리라는 이슈를 한번 여쭤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 저축은행 중앙회에서는 이 중금리 이 기능을 좀 더 소비자들한테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제 중금리라는 시장이 상당히 이제 커졌습니다. 이제 기존에 일단은 그
신용에 관련된 부분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그런 히스토리가 약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부분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사실 더 높은 금리를 쓰는 분들이 많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편의를 제공해서 중금리 상품이 내놨고요. 중금리를 편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서 대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중소상공인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득증빙의 간소화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운영 프로세스의 편의성을 제공해서 그분들이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모바일 금융이 굉장히 크게 이 대세여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 모바일을 가지고 모든 금융 거래를 하고 계십니다. 네.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거의 불편이 없으신 것이죠? 네, 저희도 이제 디지털에 관련된 투자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그건 또 저축은행 중앙회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네, 아니면 저축은행? 이제 뭐 저희가 저축은행 중앙에도 하고요. 네, 네. 또 이제 큰 대형사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전산 투자를 해서 그런 모바일 부분에서도 고객의 편의성 또 그런 속도의 요새 경쟁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편하게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네. 모바일 시스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저희 고객의 한 40% 이상 정도가 모바일로 예금을 하시는 고객들이십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접근성이 되게 좋아진 반면에 네. 또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를 좀 많이 해서 네.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접근성에 따른 부작용도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네. 부분은 어떤가요? 예를 들면 예금을 유치하는 것도 쉽지만 예금의 인출도 되게 쉬워진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자금 관리에 어려움도 상당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제 뭐 최근에 우리가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보셨듯이 그런 모바일 거래를 통한 예금 인출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련되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즘에 이제 그 보이스피싱에 따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곳곳에서 그런 피해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런 피해를 좀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우리 저축은행과 저축은행 중앙회에서 네.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보이스피싱에 관련돼서는 고객들한테 정확하게 그런 인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개인 정보에 대해서 자기가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유형과 사례에 관련돼서 고객에게 교육과 전파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는 기술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URL을 통해서 악성 웹이 깔리면 그 악성 앱이 원격 제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원격 제어를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산망에 놓아서 네. 관리하고 있다든가 네. 아니면 만약에 그런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네. 모든 금융기관을 컨택해서 그런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저축은행 하나에만 얘기를 해도 모든 금융기관의 그런 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이스피싱 분야에서는 제1금융권 이상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뭐 제1금융권의 수준에 맞춰서 저희도 투자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손님들이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전화 아니면 문자, 이메일, 앱 같은 걸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그 앱을 통한 저축은행 앱을 통한 그런 사기도 발생했는데 이것이 개인 정보를 눕게끔 만들고 그 개인 정보를 결과적으로 취득해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예금을 빼내거나 아니면 그 정보를 활용해서 대출을 받아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더 저희가 그런 문자나 아니면 앱 같은 거 관련된 내용을 좀 세밀히 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관련된 것들에 연락이 왔을 때는 실제로 전화나 문자나 이메일이나 다시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요.
앱에 관련된 것도 실제로 그게 그 끝에 있는 이메일 어드레스라든가 뭐 아니면 앱의 내용에 관련된 것들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익숙하시다 그래서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접근하시면 그런 보이스피싱에 당하실 위험이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그런 것들 차분하게 한번 보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제 예전에는 서민금융을 대표했기 때문에 사실 저축은행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참 미담 사례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재밌는 일도 있었고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만 네. 요즘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뭐 저축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네. 조금 더 고객에게 다가가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축은행 하면 안타깝게도 저축은행 사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픈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것을 기회로 삼아서 저희가 또 고객에게 다가가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디지털 전산 투자를 많이 해서 고객의 편의성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저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더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통해서 저희의 존립 가치를 찾아나간다든가 또 저희는 지역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저축은행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지역에서의 일원으로서 금융 편의와 더불어서 어떤 그런 기업의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예전에는 동대문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저축은행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네. 시장 상인들이 뭐 어떤 101호에 계시는 시장 상인들, 뭐 102호에 계신 시장 상인들 다 그 역사와 뭐 여러 가지 가족 관계도 다 알고 말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친밀한 네. 그런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뭐 그런 사례도 많았습니다. 요즘에도 그런가요? 요즘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적어지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옛날에는 이제 그 지역적으로 같은 지역에서 음. 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는 대부분 다 비대면 거래였었기 때문에 네. 고객들이 직접 찾아오시고 또 고객을 찾아가는 서비스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 옛날에는 일수라는 그런 대출도 있어서 네. 대출도 매일 해드리고 매일 받고 또 예금도 찾아가서 받아오는 예금들을 했고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객하고의 밀접도를 높이는 일들이 많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디지털 시대로 바뀌고 비대면 거래가 많이 늘을수록 고객의 접점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옛날에는 저축을 많이 했다고 상도 주고 뭐 그랬었지만 지금은 이제 사실 은행의 기준이 대출 쪽으로 많이 옮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도 그렇고 시중은행은 얼마나 좋은 고객한테 또 그런 오래 거래를 유지할 수 있는 고객을 찾아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요. 저축은행의 입장에서는 보면 참 사연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급전이 필요하든가 아니면은 정말 자기가 사업을 뭔가 해야 되는데 당장 융통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부족해서 이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저축은행의 경험에서 보면 실제로 어떤 사업이 망해야 할 위기가 있었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자금을 융통해줘서 그것이 그분이 다시 재생하시고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지금까지도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뵐 때 저희가 정말 그런 금융을 통해서 그분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다시 마련해 준 그런 계기가 이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되게 많았어요. 특히 이제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제 같은 경우는 그 병원비가 부족해서 급전을 받으러 오신 그런 직원도 있었는데 그런 그 직원 얘기를 듣고 제가 한번 그 손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어머님이 편찮으신 거였어요. 편찮으신 상황인데 병원 수술비가 없어서 근데 돈이 나올 때는 있다 그러고 근데 그거에 관련돼서 저희가 당장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분이 이제 그런 자초지정을 설명해 주시는 거를 듣고 저희가 이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급전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그런 경우에 다시 찾아와서
감사했다고, 또 어머니 잘 회복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되게 금융인으로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과 은행이 이게 밀접도가 높을수록 서로 상호 신뢰도하고도 네.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이 또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건데 말이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대도시는 요즘에 그런 영업 행태가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줄어들었고. 네. 예,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금자와 대출자 모두 이제 거래의 손님이시면서 또 그런 관계들을 서로 이해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정도까지 알 수 있는 그런 거래처들이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계층별로도 말이죠. 또는 연령별로도 네. 또 고령자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생활 자금이 필요할 수 있겠고 또 MZ 세대들도 말이죠. 네. 학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 본인의 자금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필요한 금융 거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차별화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점이 있는지요? 네. 수신으로만 보면 이제 장년층, 중년층, 뭐 청소년층으로 나눌 수 있다고 치면 장년층은 이제 일종의 자금의 잉여가 많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정기 예금을 하실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시고요. 중장년층이 이제 주로 타겟이 되겠습니다. 젊은 층은 아무래도 이제 자산을 모으는 그런 계층이기 때문에 적금의 상품이나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네. 또 대출처로 보면 아까 말한 중소기업,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개인들 이렇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학자금이나 개인적으로 필요한 분들은 이제 아까 그런 중년이나 이제 청년층이 많고요. 장년층은 이제 중장년층은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개인 사업자들에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된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수신과 여신에 맞춰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사금융,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불법 사금융들이 여전히 뿌리를 뽑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것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힘들어지는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네. 사실 이제 저축은행이 이 불법 사금융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좀 대신해서 좀 더 이렇게 보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많습니다만 네. 어떻습니까?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존재하고 있는 존재하고 거로 있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금리가 올라갈수록 이제 리스크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축은행 입장에서 보면 예금을 조달하는 원가가 있고요. 또 회사와 직원을 운영하는 이제 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마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크게 또 우리가 충당에 관련된 이제 신용 리스크를 이제 따지는 원가가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지고 고금리가 될수록 사실 다른 부분 조달 원가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신용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실이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부실이 많이 생길수록 이제 리스크 관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많이 할수록 더 어떤 신용 약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 경제적인 약자분들이 더 소외될 가능성이 많죠. 네. 또 현실적으로 좀 그런 게 발생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자금이 필요하면 사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아무도 낮은 금리를 줄 수 있는 정책적인 상품들, 뭐 햇살론이나 사입돌 정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엔 또 최저 특례, 신용 특례 상품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제일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포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우리가 잘 그게 관리가 되는 게 어려운 부분들이긴 한데요. 전체적인 가계 부채의 수준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가계 부채가 이 관리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지금 상당히 늘고 있다라는 지적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적절한 수준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 GDP 대비 전체적인 어떤 그런 가계대출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계 전체적인 대출이라는 건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긴데 이제 그런 어려움 시기가 왔을 때 경제적으로 또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결국은 이제 외부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사실 조달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이제 적절한 수준 조절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체적으로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고 금융기관들도 그 안에서 어떤 그런 것들의 신용의 관리를 위해서 전체적인 그런 운영 목표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축은행 부문에서 가계부채 부실의 수준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가요? 뭐 낮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 낮지는 않지만 관리할 수 있는 수준 범위에 들어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수록 그런 거에 관련돼서 리스크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저축은행의 입장에서는 기존 고객에 대한 관리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신규에 관련돼서는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조달을 못 해드리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 전망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이제 관리의 수준을 잘 이제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네,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뭐 가계부채도 그렇습니다만 프로젝트 파이낸싱 네. 이제 부문에서도 상당히 염려하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저축은행이 2011년도에 이제 저축은행 사태가 주로 이제 PF로 인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정부에서의 그 규정이나 여러 가지 그 운영에 관련돼서 제도가 개선이 됐고요. 또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모랄 해저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축은행이 많이 문을 닫았고 또 이제 지금 남은 저축은행이 79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저축은행들에 관련돼서 지주계열들의 어떤 그런 저축은행도 생겼고 증권 뭐 여러 가지 금융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관리 시스템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볼 땐 저축은행의 PF 수준은 전체 여신의 한 10% 정도의 미만에 있고요. 네. 또 그거에 관련돼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좀 사실 연체율이나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사실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정리해 나가면서 또 그분들의 꼭 필요한 분들한테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스템 말씀을 하셨는데 저축은행의 건전성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이제 이 보완이 되는 건지 네.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금년도에 저축은행 전체적인 경영상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마치 저희가 지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 저희 고객층이 아무래도 은행보다는 여러 가지 신용 리스크가 높은 분들이 많죠. 네, 또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이 오거나 금리가 상승되는 시기에는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의 어려움은 결국 저축은행의 어려움으로 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긴 한데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영업적인 실적과 연체율로 보면 지금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익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연체율은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영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상당히 많이 지금 줄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존 자산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현재 많이 과감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의 가장 큰 작년의 어려움은 저희도 조달 원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이었어요. 올라가지고요. 네. 저희가 조달 원가가 지금으로 봐서는 작년 대비 2배 정도 금년에 올라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랬을 것 예, 같습니다. 수치로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저축은행이 전체적으로 조달 비용이 한 2조 가량 되는데요. 네. 금년에는 4조가 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도 저축은행도 예금자한테 비싼 이자로 예금을 조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건전성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저희 자본 비율이 14%가 넘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기준은 그동안 많은 고민들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 시청자들께서도 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이제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긴 한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건전성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근데 저희가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사실 연체율을 낮추려면 사실 지금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회수를 더 많이 하든지 예. 아니면 이거를 부실 자산을 빨리 팔든지 그래서 부실 자산을 팔아서 그거를 이제 낮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 부실 자산을 정리할 수 있는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약합니다. 네. 네. 그동안은 또 정부가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사실 캠코를 통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난 3년간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채무 유예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 그분들은 어떤 그런 어떤 그 혜택을 보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분들이 이제 대출에 관련돼서 상환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이제 지연시키고 원리금 유예를 해드리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관련된 부분이 점점점 이제 걷어들일 시기가 됐거든요. 이제 그렇게 될수록 그 리스크는 이제 높아진다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조금 더 팔 수 있는 시장이 좀 더 다양하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저축은행을 상호신용금고라고 불렀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축은행이라고 이름을 바꿨고 정부도 사실은 저축은행 이 업계가 잘 성장을 해서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정부가 생각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아쉬운 점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다 얘기하긴 좀 그렇고요. 그럼요.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저축은행의 비중이 전체 금융권의 한 2%에서 3% 정도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큰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저축은행 업계 입장에서 보면은 저축은행에 이용하시는 고객이 제도권 금융에서 어떤 마지노선이라 그럴까요? 그런 보루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대출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여신을 이용하시는 고객들 층에 보면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정책 금융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약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많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첫 번째가 이제 예보료 같은 거를 들 수 있겠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예보료가 0.4% 정도 되는 수준인데 은행의 한 5배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은행하고 단순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예보료를 내고 있는 셈이죠. 네. 근데 그 예보료가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예금에 관련돼서 부담하는 예금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부담하는 비용이긴 하지만 그게 결국 대출자에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민이 더 어려운 사람인데 네. 그 예보료가 더 높은 것만큼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들한테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예보료 있고 자체가 이제 높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5배나 높다는 건 저도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보 시장에 관련된 부분 전체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에 관련된 비용을 커버하는 그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예보료 수준이 좀 높은 편이라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시간을 좀 길게 가지더라도 좀 낮춰서 이용자들이 조금 더 낮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하나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축은행은 또 이 지역권 영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 지역들이 있는데 그 특히 지방과 수도권에 관련된 부분들이 더 요새는 양극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지방은 이제 기업들도 많이 어려워지고 또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뭐 적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수도권하고 지방권하고 너무
벌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권에서 그 지방에 있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나 아니면 지원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는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일 것 같은데요. 또 여러 가지 변화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조금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뭐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당국도 검토 나가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뭐 다른 변수들하고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저축은행이 사실은 아까 서민금융의 보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또 한편에서 보면은 저축은행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뭐 아까 중금리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계층, 또 어떤 특정한 어떤 직업, 그래서 어떤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과감하게 일반 이 금융기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또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뭐 조금 더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어차피 이제 금융시장은 서로 경쟁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저축은행의 역할에서 보면 뭔가 더 존립 기반을 강화하시는 그런 혁신성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신에 관련해서 파킹 통장이라는 개념을 이제 많이들 요즘에 얘기하시는데 네. 그건 저축은행 자체에서 사실상 개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음. 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보통 예금을 이제 여러 가지 결제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냥 일단 묶어놓고 있는 시중은행에 묶어놓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예, 우리 이제 앵커께서도 마찬가지로, 예, 통장에 지금 이제 돈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네, 네, 예, 네. 그게 사실 시중은행에서 뭐 아까 말씀 0.1%밖에 이자를 안 주거든요. 안 주는 형태니까. 네. 근데 이게 이거를 저축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한 2%, 또 많이 주는 데는 4%까지 파킹 통장에 대한 그 이자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옮겨 다니는 번거로움은 있으시지만 그걸 관리를 잘하면 훨씬 더 높은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여신에 관련돼서도 이제 저희는 사실상 많이 디지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고객한테 더 낮은과 편의성을 제공하려면 원가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런 디지털을 통해서 비대면을 통해서 그런 비즈니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가격 다운 요인이 되겠죠. 네. 저희 경쟁력도 높여가고 고객들이 접근성과 더 낮은 금리로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요즘에 특히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은 여러 가지 그런 재테크라든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그 금융에 관련된 활용도를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다음에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수신 상품에 관련돼서는 적금 상품에서 금리가 높은 쪽으로 잘 찾아서 오시는 경향이 있고요.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비교해서 상품을 선택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적금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순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파킹 통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거래와 결제를 위해서 은행 거래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결제 자금을 위해서 은행에다가 보통 예금에 보통 저희가 어느 정도의 잔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잔고를 유지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제공해주는 그 보통 예금의 금리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저축은행들은 지금 일반 보통 예금이 보통 한 2%에서 4% 정도 주는 그런 파킹 통장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 관리만 잘 할 수 있다면 요새 모바일로 시중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잔고를 임시로 파킹 통장에 옮겨놨다가 다시 파킹 통장에서 결제일 날리면 다시 시중으로 가져가는 그런 어떤 그런 재테크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제 핀테크 같은 경우도 뭐 혁신금융의 사례로 많이 이제 이 성장이 돼 있고 말이죠.
또 뭐 이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앞으로 그분들의 성장성에 비춰서 학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 자금들을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은 또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투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저축은행이 은행 금융상품을 만들어 본다거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조언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저희가 어떤 규모의 경제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시중은행이랑 바로 경쟁하는 거는 어렵고요. 그래서 하신 대로 핀테크 업체하고 그런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역할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저희가 이제 적금 고객이나 아니면 그런 고객, 젊은 층을 상대로 이제 예금과 고객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아무래도 이제 소위 신파일러라 그래서 사회 경험이 적고 그동안에 신용에 대한 히스토리가 적은 그런 고객층에 관련돼서는 사실상 저희가 더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관련된 신용 정보라든가 아니면 뭐 SNS를 통한 그분들의 신용의 능력을 파악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그 신용 평가 요소에 넣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에 관한 노력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많은 확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에는 또 마이데이터 네. 사업이라는 걸 하시고 계시는데 그건 네. 또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객들이 이제 니드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더 많은 정보를 결합해서 그분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데이터 분석을 개개인이 다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지금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데이터 사업이 자체 시장이 현재 지금 뭐 계속적으로 확장하거나 뭐 정착돼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개발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시장이고요. 그분들한테 앞으로 이제 초개인화가 이루어져서 각 개개인이 필요한 것들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선 그런 분석, 데이터에 대한 모집, 분석, 제공에 관련된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시장이 더 커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지금 저희도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개별 금융업체들의 어떤 단독 이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이제 이게 이 시너지가 효과가 나도 알 수 있도록 굉장히 이게 이제 엮여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은행이나 또는 증권, 또 보험 상품, 또 뭐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과 서비스를 함께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그런 시도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 서비스는 이제 특히 지주 계열 안에서 은행, 증권, 보험을 다 가지고 있는 데가 지금 이제 특히 더 앞서가고 있는 앞서가고 상황입니다. 있군요. 네, 네. 개별 저축은행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뒤떨어져 있긴 하죠. 하고 있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그런 부분들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축은행은 이제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 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5천만 원 이하로 이제 예금을 유치하시기 위해서 모든 저축은행을 찾아다니셨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네, 많고 네, 네. 지금도 계십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모바일을 개발하고 또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금융 당국에서 그런 협조하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예서 모바일로 여러 개 저축은행을 찾아다니지 않으셔도 한 번에 통장 개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저축은행 간의 어떤 협조를 이뤄낼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보험 상품을 판매한다든가 뭐 증권 서비스를 해준다거나 하는 것들도 충분히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말이죠. 네. 네. 이제 그런 것들 관련된 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또 사실 이게 자본시장과 일반 그 예금시장에 관련된 분리가 돼 있어서 자본시장 상품을 파는 데 관련돼서는 또 전문가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인력 관련된 부분들도 더 앞으로 필요하고. 육성을 해야 되고 또 그런 파트너들하고 또 결합된 상품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네. 우리 오하경 회장님께서는 오랫동안 금융인으로서 길을 걸어오셨는데 어떤 그 경영 철학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로 신뢰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손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또 내부에서 보면 내부 직원들하고의 약속, 내부 직원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의 어떤 그런 모토는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그 신뢰가 기반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첫 번째가 하고 있습니다. 예, 신뢰가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의 어떤 상호 신뢰가 없기 때문에 서로 그런 여러 가지 관계 형성이 어렵다고 믿고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좀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뭐 죽게 돼 있는데 그 사는 동안에 과연 그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뭔가 태어나서 역할이 필요한 거고 그 역할에 관련돼서는 그 무엇을 할 것인가 결국 뭐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행위들을 또 아니면 뭔가 업적을 남기고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은 쉬운 얘기지만은 뭐 어떤 일을 하면서 이타적인 관점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 말이죠. 네. 근데 글쎄 뭐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그게 결국은 뭐 그 이타적인 것이 결국 본인을 위한 것이 역할이 생각이라고도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주변 사람들 잘 되게 도와주는 것이 결국 자기가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순위에 내가 잘 되고 주변이 나아지느냐, 주변 사람을 통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은 뭐 비중이라든가 우선순위가 많이 뭐 지금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제 뭐 의정부에서 태어나서 촌놈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다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신 월남 가족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친척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 방학 때 되면 친척들 집에 놀러 가는 애들이 되게 부러웠었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을 대학 때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됐고 이제 그 이후에 서울에서 살게 됐는데 첫 번째로는 뭔가 자기가 바라는 게 있으면 사람이 좀 더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의 제 기준으로 볼 때 요새 젊은 친구들은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아니면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간절하게 뭘 바라고 원하는 마음 또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들이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저축은행과 저축은행 중앙회 79개의 저축은행이 또 국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서민금융 많은 분들이 저축은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축은행, 서민금융 그리고 우리 혁신금융의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축은행이 잘 돼야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의 미래도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저축은행 중앙회 오하경 회장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